언론이 달라져야 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책임있게 제시하는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구시대의 특권구조 속에서 누리던 기득권이나 관행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건강한 공정방송, 국민TV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룰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돼주시는 겁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제가 고개를 약간 돌리는 바람에 안녕하십니까 할 때 목소리가 약간 잦아들었을 겁니다. 이거 진짜 이 방송에서 소리를 아주 균일하게 만드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는 갑자기 소리가 작아진다, 뭐 이런 불만들이 가끔씩 올라오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전파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듣건 PC를 통해서 듣건 결국은 인터넷망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장점도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듣다 보면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면은 전파는 잘 안 들립니다. 그러나 데이터로 들어오는 인터넷 방송은 오히려 더 잘 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소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을 보니까요, 일면에 요즘 한겨레신문의 그 시도를 저는 아주 좋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겨레신문 자체는 뭐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하면 스테레오 타입으로 무조건 톱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별 볼 일 없을 때는 과감하게, 내리고,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일면 톱은,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 부부의 이야기가 일면 톱을 장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주 노동자인 방글라데시 부부가, 남편은 34살이고 여자는 29살이었는데요. 여기서 불법 체류 상태로 경기도 마석이라는 걸 보니까 아마 경기도 수도권 근방 어떤 공장에서 일을 했나 봐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데요. 한국 국적도 아니고 방글라데시 국적도 아닌 국제 미아가 돼 있다가 결국은 이제 국적 취득이, 우리나라는 그 혈통주의예요. 속지주의가 아니고 속인주의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미국 시민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부모의 국적이 한국인이어야만이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방글라데시 부부의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김치찌개를 좋아하고, 방글라데시보다는 한국말을 훨씬 더 잘하는, 사실상 한국인이지만은 한국인이 아닌 그 아이가 결국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방글라데시로 출국하는 그런 이제 아픈 이야기였는데요. 우리 사회가 어느샌가 3D 업종, 힘들고 더럽고
임금 낮은 그런 직종은 기피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서독 광부와 간호원들 파견했었죠. 그리고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불법 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LA 가가지고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옛날 그 영화에 장미 나온 영화에 깊고 푸른 밤인가요? 거기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코리안 드림을 찾아온 아시아권의 이주 노동자들에게 다시 발견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그야말로 있는 자들을 대변하는 보수신문은 절대로 다루지 않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참 의미 있게 보였습니다. 경향신문은 뭐 좀 스테레오타입하게 그 박근혜 대통령의 미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하는 그 사진을 실으면서 동북아 다자간 대화 프로세스 시작할 때라는 톱기사를 실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보다는 이른바 요즘 갑을의 횡포, 갑의 행포죠. 갑을의 행포 가지고 갑의 행포에 시달리는 그런 시대상을 반영하듯이 대한통운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대한통운이 CJ 계열의 합병이 됩니다. CJ는 아시다시피 제일저당, 과거 삼성그룹에서 떨어져 나온 기업이죠. 지금은 뭐 삼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아주 거대한 기업이 됐죠. CJ와 합가 인수를 해서 CJ 대한통운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대기업이 인수를 했으니까 더 낫겠지라고 생각했던 택배 노동자들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는 여지의 기사였는데요. 오히려 저는 그 기사가 더 돋보였습니다. 이 택배 노동자들은요, 이른바 특수노동자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에 그런 종류의 이 사람들이 한 200만 이상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택배 기사들은 차를 자기가 소유하고 그리고 택배 회사와 계약 관계를 맺습니다. 즉 사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택배 물건 하나당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생계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은 엄격하게 따지면 법적으로는 사업자예요. 즉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차 한 대를 가지고 있는 실제적으로는 노동자일 뿐이죠. 이런 특수노동자들은 노동법의 근로기준법인가요?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재벌이 대한통운을 인수한 다음 그 수수료를 마구마구 깎는, 그리고 뭐 전산 기입 안 하면은 깎는다든지. 사실 택배 한 건당 수수료가요 700원에서 900원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한 건만 하면은 눈물 날 지경이죠. 뭐 100건, 200건 이제 수송을 함으로써 풀칠을 하는 것인데, 이런 기사가 더 눈에 띄었습니다. 뭐 신문을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을 보면서 느낀 거고요. 그리고 또 조중동도 오니까 중앙일보는 안 오는 것 같더라 진짜. 여기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만 오는 것 같은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사로 가득 채운 그 신문들을 보면서 지금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뿐만이 아니라 국민TV 라디오 이런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매체들이 이 박근혜 시대에 정말로 주력해야 될 그런 아이템이 무엇인지 대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너무 한겨레신문 한다고 그러니까 경향신문의 사설을 선택을 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을의 반란 경제민주화가 해법이다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이걸 그냥 까먹었어요.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네, 이게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갑의 횡포, 특히 재벌이야말로 슈퍼갑이죠. 이 슈퍼갑의
횡포에 대한 을의 반란들, 이게 결국은 지금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키워드죠. 오늘 경향신문 사설에서는 심상치 않은 을의 반란 경제민주화가 해법이다는 사설을 썼네요. 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양유업의 막말 전화 파문 이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왜곡된 갑을 문화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협력사나 대리점에 각종 불이익을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는 비단 남양유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이딴 자살도 그 배경에는 영세 사업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불공정 계약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같은 횡포를 규제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재계와 여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힌 채 또 미뤄졌다. 정치권이 입만 열면 서민경제를 외치면서도 결국 기득권에 굴복한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들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갑을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하루빨리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예. 지금 4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에 공약했던 결국 그걸 바탕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한 10개 남짓인데요. 그중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개밖에 없습니다. 하도급법 개정안, 그리고 대기업 등기임원 보수공개 법안. 하도급법 개정안은 뭐 아시다시피 하도급을 하도급 개정안은 일단 통과.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하도급을 받는 하청업체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일 겁니다. 대기업 등기임원 보수공개는 뭐 5억 원 이상의 이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의 경우 연봉을 공개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엊그제 프랜차이즈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로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게 5월 달에는 합의를 못하는, 처리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 일감 몰아주기 이게 그야말로 재벌들이 이 백만이를 만들거나 혹은 자기 자녀들에게 편법 상속을 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기업이 커지면요. 관련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뭐 자동차 회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중요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자기 아들이 이게 처음 만들 때는 자본금을 적게 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대부분의 주식을 갖도록 처음 만들 때 자본금이 적으니까 큰 돈 안 들잖아요. 그러게 해서 거기에다가 일감을 몰아줍니다. 거기서 그냥 핵심 부품을 딱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도 높여주고. 그러면은 자기 아들이 갖고 있는 그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식 가치도 마구마구 뻥튀기 되는 거고. 현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법안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아직 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설을 계속 읽어봅시다. 경제민주화 법안은 갑을 관계 청산과 무관하지 않다. 중소협력업체를 옥죄는 대기업 횡포를 규제하고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프랜차이즈법이 대표적이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갑의 위치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약관을 강요한 게 사회 문제가 됐다. 이 법안은 가맹본부의 매출 뻥튀기를 막기 위해 예상 매출액을 서면으로 가맹점주에게 제출하고 기대이익을 부풀렸을 경우 벌금을 3억 원으로 높였다. 또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고 과도한 위약금이나 24시간 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가맹점주들의 최소 권리를 법에 보장한 것이다. 네. 결국 이런 것들이 그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이 거대한 조직과 거대한 영업망을 갖고 있는 재벌 기업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맹점주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게 뭡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그때 신문에 나고 했던 것들 중에서 그 밴드레에 있어가지고 24시간을 하다 보면은 도무지 밤 12시부터 새벽 6시, 7시까지는 하나도 매출이 없는데
약관에 24시간 영업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해야 돼요. 영업을 하려면은 결국은 알바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알바들의 그 최저시급이 그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주 최저한의 돈을 줘가지고 알바들을 써야 되고 그것도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부담이 되니까 결국은 가맹점주가 그걸 하다가 뭐 당뇨병에 있는 사람이 쓰러지고 난리 부르스를 친 것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 아래 지금 재벌을 이루고 있는 현대, 삼성, LG 이런 데다가 그야말로 국가의 일감을 몰아줬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거대 재벌로 화해해서 우리 사회의 슈퍼갑으로 군림하고 있는 거죠. 어제 정영문 논설위원이 결자이지라고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가 만든 그 짐을 우리 국민들을 옥죄는 그 사설을 자기 손으로 풀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제대로 해서 이겼건 사기를 쳐서 이겼건 대통령이 된 것은 어쩌면은 결자이지하라는 신의 명령인지도 모르죠. 저는 뭐 교회 안 가니까 하느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공정거래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갑을 문화를 바꾸자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장만 행사하는 고발권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확대하는 게 골자다. 공정위는 그간 대기업 납품업체나 하도급, 프랜차이즈 업체의 불이익을 적발하고도 과징금을 매기는 데 그쳐 봐주기란 비난을 자초했다. 최근 5년간 345건의 납품 단가 부당 인하를 적발하고도 검찰 고발은 한 건에 그쳤다. 형사 고발은 담합 행위로 한정돼 있는데도 재계는 이중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에게만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고발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재벌들은 공정거래위만 구워 삶으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최근 5년간 345건의 납품단가 부당인하를 적발하고도 검찰 고발은 딱 한 건에 그친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고요. 재벌들이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로비를 하고 떡값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구워 삶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공정거래위만 주는 게 아니라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은 재벌들이 뭐 이 네 군데 다 또 구워 삶는 그런 슈퍼 갑 재벌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중소기업들 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그야말로 신음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나오게 된 거죠. 다 이게 공정거래위를 구워 삶은 재벌들과 거기에 구워 삶김을 당한 공정거래위 자업자득입니다. 제게도 이중규제라고 그냥 알는 소리 하지 말고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투자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다며 알는 소리를 할 계제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중소기업이 없으면은 물론 재벌이 세계화, 글로벌화 운운을 하면서 거기에 좋아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이고 이게 뭐 이렇게 그야말로 불공정 거래 행위가 힘들면은 해외로 나가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인가 스리랑카인가 스리랑카였나요? 미얀마였나? 모르겠다. 최근에 방글라데시다. 그 봉제공장 이 무너져 내린 참사가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그런 자기 나라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가는 법의 철퇴를 맞으니까 해외로 눈을 돌려서 임금도 싸고 규제도 덜한 그런 개발도상국으로 가다 보니까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벤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임금이 싼 곳을 향해 가고 또 가더라도 언젠가는 쫑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국내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국민들, 시민들이 굶주리면은 구매력이 없어지죠. 그러면은 재벌들이 혹은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봤자 누가 사겠습니까? 상생이야말로 서로가 윈윈하는 길이죠. 예.
심상치 않은 얼어이 발란 경제민주화가 해법이다는 이런 경향신문의 사설,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불을 독식하면서 사회를 좀먹고 있는 그런 재벌기업들의 재벌 총수님들이 봐야 될 사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경제민주화라는 또 미명하에 뭔가 좀 잘못 진행되는 일도 없지 않은데요.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조금 알긴 하는데요. 김대호 씨라고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입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에 무개념 단세포 정치에 목 놓아 온다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를 하셨는데요.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물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 법안을 통과시키지는 않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이 통과가 되는 건데요. 그러나 거기에 통과시킬 땐 통과시키더라도 어떤 문제점이 내재해 있는 것인지는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죠. 자, 김대호 씨의 진단을 한번 봅시다. 지난 4월 30일 정년 연장법 혹은 60세 정년 의무화법이라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동시에 공기업 신규 채용 시 29세 이하 청년을 정원의 3%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에 의해 졸지에 연령차별을 당하게 된 30대 취업준비생들은 인터넷에서 방송 대곡했다. 그러나 청년 고용에 대한 악영향이 훨씬 큰 정년 연장법은 의외로 후폭풍이 미미했다. 아마도 100세 시대의 도래, 선진국의 추세와 정년이 60에서 65세인 전문직과 차이, 적용 시기가 2016년부터인 점 등이 작용한 모양이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한다면 이 법이야말로 방송 대곡감이다. 한국의 고용임금 체계는 노동의 질이 아니라 근무 연수, 기업 능력, 노조의 교섭력과 연동되어 있다. OECD 교육지표의 중등교사 임금 체계를 보면 한국은 초임 대비 37년차 최고임금이 2.78배다. 정년까지 계속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 모범국으로 회자되는 덴마크는 1.16배, 핀란드 1.37배, 스웨덴 1.33배, 독일 1.34배 등 1.34배 등이다. 교사가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다. 정년 연장법의 확실한 수혜자인 공공부문과 대기업 생산직들은 연공 서열형 임금 체계로 인해 58에서 59세 정년자들은 하는 일에 비해 매우 높은 처우를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 이게 김대호 씨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정년 연장을 하는 건 좋다. 그러나 우리의 임금 체계가 연공급 체계이기 때문에 처임 대비 37년차 최고임금이 교사 같은 경우에는 2.78배다. 그런데 37년 일한 사람이 처임 교사보다도 2.78배나 더 생산성이 있느냐. 뭐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 정년을 앞둔 사람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매우 높은 처우를 누리게 돼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특히 공기업에서 많이 나옵니다. KBS의 뭐 사람을 뭐 욕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닌데요. KBS에서 항상 나왔던 외부에서 보는 문제점이 뭐냐. 58, 59, 60세 되면은 하는 일도 없는데 연봉은 무지하게 많이 받는다 이거예요. 뭐 그런 지적들이 늘상 있어 왔습니다. 자, 기업들이 말이죠. 만약 정년까지 그 노동자의 노동 생산성이 올라간다면은 법이 강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정년을 연장한다는 거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노동 생산성과 관계없이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공무원은 이제 공무원이고 공기업의 사원이라고 합시다. 이 되기만 하면은 노동 생산성과 관계없이 오래 근무만 하면은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다는 거죠. 게다가
노조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단체 교섭에 의해서 임금이 더 올라간다. 그 결과 현대기아차 한국 공장과 미국 공장 사이에 엄청난 임금 격차가 발생을 한답니다. 한국 공장의 평균 임금은 한국 1인당 국내 총생산의 3 내지 4배이지만은 미국 공장의 근로자 임금은 미국 1인당 국내 총생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대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정규직만 되면은 노조의 강력한 노조의 혜택 아래 일을 잘하든 못하든 연공 서열에 의해서 많은 급여를 받는다. 뭐 그런 문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김대호 씨 주장에 반대를 하든 안 하든 일단 얘기는 다 들어봅시다. 반면에 을이나 병이 되면 일종의 소작인이나 천민 신세가 된다. 60세는커녕 58세 정년조차도 아득하다. 물론 노동의 질이 낮아서가 아니다. 요컨대 정부와 시장을 지배하는 10% 갑들은 노동의 질에 따른 공평한 처우 체계로 가는 통로인 임금 피크제에 대한 합의가 흐릿한 정년 연장법일지라도 청년 고용을 줄이지 않을 수도 있다. 고용 할당이든 정년 연장이든 하라고 하면 못할 것도 없다. 국민이나 소비자 혹은 협력업체의 고열을 빨아서 부담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90%의 을들이다. 여기서는 갑에서나 의미가 있는 60세 정년 의무화법과 3% 고용 의무화법이 오히려 4호정인 45세 정년 확산법이자 청년 고용 배제법이다. 갑과 을, 공공과 민간, 기득권과 비기득권으로 대별되는 신계급사회 강화법이다.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대호 씨의 결론은 이런 말하자면은 폐해가 너무나도 확실한 사안을 60세 연장법처럼 무슨 의무화법으로 해결했다는 발상도 문제가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따른 그 폐해를 논할 사회적 논쟁의 실종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사회에 여론과 담론을 형성하고 전파하는 대학 교수,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들, 이런 사람들이 안목과 공적 책임의식 수준이 천박하다는 것을 대변해 준다라고 아프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0%에 속하는 이른바 갑의 노동권 강화가 모두에게 좋다는 이데올로적 사기가 통하는 가운데 교수와 공무원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서 방관을 하고, 50대 초중반의 언론사 실력자들은 자신이 수혜자라서 쾌재를 부르는 것은 아닌지, 왜 자꾸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나는 걸까라고 김대호 씨는 한탄하고 있는데요. 물론 김대호 씨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들이 통과되는 것도 또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김대호 씨가 지적했다시피 우리 사회에 여론과 담론을 형성하고 전파하는 대학 교수,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연구기관의 연구원들 사이에 결국은 문제 제기나 토론이 실종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천박한 지적 수준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이올시다. 네, 국가보훈처가 요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퇴출시키려고 하다가 자신들이 퇴출될 위기에 놓여 있죠. 오늘 보니까 심지어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마저 보훈처를 혼을 내고 있더라고요. 임을 위한 행진곡 퇴출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는 얘기 있죠. 보수신문인 보수의 그 본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보수의 본류 신문이었다면 요즘 그 위협하고 있는 정말 극보수 신문 하나 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의 사회부장도 오늘 자기 신문의 칼럼을 통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종북을 위한 노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물론 이제 보훈처를 비난하는 그런 칼럼이었는데 종북을 위한 노래가 아니다라는 얘기에 저 아주 뒤로 자빠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국가보훈처는
종북을 위한 노래인 것으로 생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이. 참나. 오늘 한겨레 곽병찬 논설위원회 보훈처가 신군부의 밀령이라도 되느냐라는 칼럼을 통해서 보훈처를 한번 비판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물고 늘어진다. 지난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의 즈음에 올해로 마지막이라고 했던 그가 올해도 이 노래의 퇴출을 공언한다. 그 집요함을 보면 박 처장은 광주 학살위에서 정권을 찬탈했던 신군부를 지금도 떠받드는 것 아닌가 싶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항쟁 당시 시민들이 불렀던 노래가 아니다. 무수한 젊음이 꽃잎처럼 떨어졌던 그해 12월, 백기환 선생의 시 맷 비나리를 소설가 황석영 씨가 개사하고 김종렬 씨가 곡을 얹어 탄생한 것이 이 노래였다. 앞서간 이들의 뜻을 기억하고 살아남은 자의 계승 의지를 다짐하는 노래였다. 기억하고 다졌던 그 뜻이란 다름 아닌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수호였다. 권장할 노래지 배척할 노래가 아니다. 네. 작년 5.18 기념식 때 이명박 참석하지 않는 바람에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황식 당시 총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서에서 눈을 감아 제 입을 꼭 다물고 있었고요. 그리고 문제의 보훈처장인 박승춘 씨는 경망스럽게도 시종 두리번 그리고 있었다고 이 곽병찬 논설위원이 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기념행사를 주관하는 부처의 장들의 참으로 어이없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면 차라리 참석을 하지나 말지. 관직을 지키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안달복달하는 그 모습이 차라리 불쌍했다고 곽병찬 논설위원은 전하고 있습니다. 5.18 항쟁은 다른 국가 기념일과 성격이 다르죠. 국가의 무력이 민주화 요구를 유일전압한 데 대해 시민들이 일으킨 봉기였습니다. 한편에 국가 폭력이 있었다면 다른 한편에는 시민의 저항이 있었던 거죠. 5.18을 기억하고 정신을 되새기는 행사가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날만큼 정부와 군은 가해자 입장에서 참여하고 반성을 해야죠. 다시는 국가가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기를 다짐하면서, 그런데 그 김황식 총리하고 박성춘 처장은 김황식에는 물러났습니다만은 거기서 노래 제창 순서에서 입을 꽉 다물고 있고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안달복달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도 국가보훈처장에 앉아있다는 게 정말 심히 쪽팔리는 일입니다. 자, 곽병찬 위원의 논설이 아니지 칼럼을 계속 읽어봅시다. 노래 바꾸는 것에 그렇게 사생을 걸 필요가 있느냐고 따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도 기념식의 가장 중요한 상징적 의례는 이 노래의 재창이다. 의미와 다짐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훈처 멋대로 공식 기념가를 바꾸겠다는 것은 국가가 다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 폭력에 맞섰던 항쟁을 국가가 나서서 박제화된 기념식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훈처를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훈처는 그 설립 취지와 달리 군사 반란과 정권 찬탈을 주도했던 군의 최고위 장성들이 은퇴 후 접수해온 곳이다. 박 처장 역시 사단장, 군단장, 국방부 정보본부장을 역임한 군 순회의 일원이었다. 그가 오매불망 5.18 항쟁을 기름 빼고 따기 빼 맹탕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까닭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것이다. 국가보훈처가 대부분 예비역 장성들이 거기 부서장이나 간부들을 역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군은 나라를 지키는 보루이자 간성으로서 마땅히 존경받아야죠. 그러나 그 군이 기억해야만 될 가장 커다란 수치가 바로 5.18 광주민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가지고 우리를 지키라고 총 들고 총 사고 탱크 사줬더니 그걸 들고 와가지고 돈 낸 시민들을 갖다 깔아뭉갠 게 바로 5.18 민주항쟁이에요. 거기에 들고 일어난 시민들이 결국은 싸움을 했던 것이 바로 시민항쟁입니다. 적어도 5월 18일만큼은 군이 그날을 반성하면서 국가가 시민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과거사를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야 마땅할 국가보훈처장도 뭐 보니까 군수뇌부를 거친 사람이구만.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때 그 군의 수치를 기억나게 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삭제하고 묻어버리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이른바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나 인간적 품위를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았던 이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3.1절이나 광복절 행사에서 일제히 만행을 기억에서 빼겠다고는 하지 못했죠. 예. 심지어는 친일파들도 3.1절이나 광복절 행사에서 일제히 만행을 지우겠다고 얘기는 못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앞장서가지고 군사반란과 민간인 학살, 정권 찬탈의 기억을 5.18 항쟁에서 지우려고 할 수는 없는 일인 겁니다. 위층에 불과한 국가보훈처장 한 사람이 감히 국가기념일을 박제화하려는 것은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을 얕잡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도 모르겠다라고 곽병찬 논술위원이 쓰고 있네요. 박근혜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국가폭력의 기억을 애써 지우려 할 리가 없습니다. 다만 그 밑에 찌질이가 많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비웃고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